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담장, 울긋불긋 꽃무늬와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이 숨어진 곳, 바로 자경전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꽃담은 사실 흥선대원 우리 집안의 영수이자 왕실 최고의 어른이 조대비에게 바친 황급한 약속이었습니다. 몰락한 왕족이었던 시동생과 그를 권력의 장점으로 이끌어준 영수. 조선의 운명을 함께 손에 쥐었던 이 두 정치 파트너는 결국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경전 꽃담 뒤에 숨겨진 두 가문의 치열한 수싸움, 비정하지만 아름다웠던 전쟁,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덕궁 통명전의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던 1830년 5월 6일 20살의 조씨 부인은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효명세자. 그 이름 석자는 조선 왕실의 찬란한 미래였고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세자빈이라는 텅 빈 칭호와 갓 태어난 어린 아들 원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궁궐의 권력 지도는 단 하루 만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순조 임금의 장인이자 세도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안동. 김씨 일가는 효명세자가 추진하던 개혁 정책들을 하나하나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대놓고 거론되었습니다. 풍양 조씨 집안이 뭐라고 감히 왕실의 일에 간섭했단 말인가. 대전회의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창덕궁 후원을 가로질러 통명전까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조씨 부인, 훗날 신정왕후 조대비가 될 그녀는 그날 밤 혼자 남은 처소에서 남편이 아끼던 책을 펼쳤습니다. 주역이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생전에 이 책의 한 구절을 자주 읊조렸습니다. 군자는 때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녀가 기다려야 할 때는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20살 과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1834년 11월 13일 8살의 아들 원범이 헌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즉위식에서 조씨 부인은 대왕 대비 순원왕후 김씨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그녀는 당연히 왕대비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순원왕후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피가 흐르는 대왕 대비는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선포했고, 조씨 부인에게는 왕대비마마께서는 어린 대군마마의 건강을 돌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시옵니다라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날부터 조씨 부인의 거처는 창덕궁 깊숙한 곳의 낡은 전각으로 정해졌습니다. 헌종실록에는 그녀의 거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왕대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다만 승정원 일기의 1835년 3월 기록을 보면 왕대비 전에 처소 보수를 청하는 상소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경비가 부족하니 내년으로 미루라는 답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대비의 처소조차 제때 수리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안동 김씨 세도 아래 풍양 조씨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낡은 처소의 작은 뜰에 꽃을 심고 싶었습니다. 남편 효명세자가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꽃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세자는 모란을 좋아했습니다. 부귀의 꽃이라지만 내가 보기엔 그보다 더 당당한 기품이 좋소. 그의 말을 기억하며 조씨 부인은 1836년 봄 처소뜰에 모란 한 그루를 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내관들은 대왕 대비마마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꽃 한 그루 심는 것도 윗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조씨 부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날에도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에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꽃 한 송이조차 마음대로 심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의 인내는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결국 모란은 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처소방 한쪽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매화였습니다. 궁녀 하나가 몰래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꽃이옵니다. 궁녀의 말에 조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1840년대가 되자 조씨 부인의 처지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헌종이 장성했지만 안동 김씨의 영향력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종의 왕비로 또다시 안동 김씨 집안의 딸이 간택되면서 왕실은 완전히 김씨 일가의 사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헌종실록 1844년 7월 기록을 보면 효정왕 후헌종비 간택 과정에서 풍양 조씨 집안의 딸은 아예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조씨 부인은 34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4년 궁궐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조선 최고의 미인으로 불렸던 그녀였습니다. 효명세자가 세자빈 간택 때 한눈에 반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1849년 6월 6일 23세의 젊은 나이에 헌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 조씨 부인은 창덕궁 대조전에서 아들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헌종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통이 끊긴 것입니다. 그날 밤 대전회의가 열렸고 순원왕후를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일파는 긴급하게 차기 왕을 논의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이자 왕대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철종실록 즉위년 6월 기록을 보면 차기 왕 선정 회의에서 신정왕 후조 대비의 의견이라는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전개군의 셋째 아들인 강화도령 원범철종이 다음 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헌종과 먼 친척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하고 안동 김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 1849년 6월 9일자 기록을 보면 영의정 권돈인의 발언이 나옵니다. 전개군의 아들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랐으니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박할 것이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잘 이끄셔야 할 것이옵니다. 1849년 7월 25일 19세의 철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조씨 부인은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순원왕후 손에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에게는 명목상의 지위만 주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씨 부인의 처소에는 여전히 그 작은 매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키운 그 화분. 그녀는 때때로 그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봄은 오기는 할까? 40살이 다 되어가는 그녀에게 남은 것은 대왕 대비라는 빈 칭호와 꽃 한 송이 제대로 심지 못한 채 흘러간 세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1851년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몰락한 왕족이지만 야망만큼은 하늘을 찌르는 흥선군 이하응이라는 이름의 남자. 그와의 만남이 그녀의 30년 겨울을 녹일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속으로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꽃을 심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곧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꽃담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 PD의 잔잔한 역사입니다. 1851년 가을 창덕궁 후원 부용지 근처의 작은 정자에서 한 남자가 조대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흥선군 이하응. 41세의 이 남자는 왕족이라는 이름만 겨우 붙어있을 뿐 실상은 궁궐 밖 운현궁의 낡은 한옥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철종실록에는 당시 흥선군의 처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족이로돼 녹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하다.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가난에 찌들었어도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이재면과 차남 이명복. 특히 차남 명복은 영특하고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1849년 기록을 보면 흥선군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찾아다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무릎을 꿇고 필요하다면 술친구가 되어주면서까지 아들의 스승을 구했습니다. 흥선군은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철종에게는 아직 후사가 없었습니다. 만약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왕실 족보를 샅샅이 뒤진 흥선군은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이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물론 안동 김씨 일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편에 선다면, 그것도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가 자신의 편에 선다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흥선군은 몇 달에 걸쳐 조대비 주변의 궁녀들을 포섭했습니다. 일성록 1851년 9월 기록에는 흥선군이 대왕대비 전에 약재를 진상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난 인사였지만 실제로는 접촉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조대비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신분도 애매하고 가난하기로 소문난 흥선군을 만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흥선군이 보낸 편지 한 통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조대비의 측근 궁녀였던 박씨 상궁의 증언이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선군께서 대왕대비 마마께 올린 글에 이런 구절이 있었사옵니다. 마마께서 30년을 견디신 것은 하늘이 더 큰 뜻을 품게 하심입니다. 풍양 조씨의 명예를 회복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 그 글을 보신 마마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조대비는 41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21년 권력의 중심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흥선군의 편지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서름, 억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력에 대한 갈망. 1851년 9월 15일, 부용지 근처의 작은 정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이날의 만남은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대비는 궁녀 단 한 명만 대동했고 흥선군은 혼자 왔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후원은 고요했습니다. 마마, 소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사옵니다. 흥선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둘째 명복은 올해 10살이옵니다. 영특하고 총명하며 무엇보다도 어질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왕이 된다면 조선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옵니다. 조대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흥선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 생을 하나의 목표에 걸었다는 듯한 눈빛. 철종께서는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시옵니다. 후사를 못 보실 리 없습니다. 조대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흥선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소신은 지난 3년간 대궐 안팎의 정황을 살폈사옵니다. 철종 전하께서는 안동 김씨 일가의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옵니다. 전하의 건강이 날로 쇠약해지고 계심을 대궐 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사옵니다. 실제로 철종실록 1850년대 초반 기록들을 보면 철종의 건강 이상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납니다. 1851년 4월에는 상께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는 내용이 있고 같은 해 7월에는 약방에서 보약 처방을 올렸으나 차도가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흥선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후사 없이 승하하신다면 안동 김씨는 또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왕을 세울 것이옵니다. 그때 마마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소신의 아들 명복을 다음 왕으로 추대해 주십시오. 조대비는 움찔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논의는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능성, 권력을, 명예를, 서력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대는 무엇을 원하시오? 조대비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흥선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은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 나라를 바로잡기를 원하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끝내고 왕권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조대비는 정치를 너무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명분 뒤에 숨은 야망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오? 조대비의 질문에 흥선군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마께서는 조선 최고의 여인이 되시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용지의 물소리만이 고요히 들렸습니다. 풍양 조씨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사옵니다. 마마의 친정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마마께서 30년간 당하신 서름을 만배로 갚아드리겠사옵니다. 무엇보다도 마마께서 다시는 궁궐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사실 필요가 없도록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로 모시겠사옵니다. 흥선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마께서 소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소신은 마마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드리겠사옵니다. 꽃 한 송이 마음 편히 심지 못하셨던 마마께 온 궁궐이 꽃으로 가득한 전각을 올리겠사옵니다. 조대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흥선군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작은 모란 한 그루조차 마음대로 심지 못했던 그날의 굴욕을, 그 이야기를 누가 흘렸을까요? 조대비의 측근 중 누군가가 흥선군에게 귀띔했을 것입니다. 그대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소? 그대는 지금 가난하고 힘도 없지 않소? 조대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흥선군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씨앗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란 씨앗이옵니다. 소신이 직접 구한 것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귀한 품종이옵니다. 지금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옵니다. 그는 그 주머니를 조대비 앞에 놓았습니다. 마마, 소신과 마마의 약속도 이와 같사옵니다. 지금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옵니다. 소신을 믿어주십시오. 조대비는 그 작은 주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의 대화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동맹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조대비에게 이것은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40을 넘긴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궁궐 구석에서 늙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도박을 해야 했습니다. 흥선군에게도 이것은 목숨을 건 배팅이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영모죄로 삼족이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조대비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갈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름을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서력에 대한 간절함. 그날 밤 조대비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흥선군이 준 모란 씨앗을 화분에 심었습니다. 21년 전 심지 못했던 그 모란을 이제는 스스로의 손으로 심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승정원 일기 1851년 9월 17일자 기록을 보면 대왕 대비께서 후원 산책을 다녀오셨다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흥선군과의 첫 만남 이틀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2년 후인 1863년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은 고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왕이 됩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대비는 이미 30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12년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반드시. 그날 밤 창덕궁 후원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조대비의 가슴속에는 처음으로 뜨거운 봄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역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1863년 12월 13일 21살의 철종이 후사 없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했습니다. 그날 밤 왕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동 김씨 일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영의정 김좌근을 중심으로 다음 왕위 계승자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후보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은원군의 아들로 순하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어린 왕족 하나를. 하지만 그날 밤 조대비가 움직였습니다. 고종실록 즉위년 12월 13일자 기록을 보면 대왕 대비께서 긴급히 대전회의를 소집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3세의 조대비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익종대왕 효명세자의 묘호의 대통을 잇는 후사로 정하노라. 안동 김씨 일파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순종적이던 대왕 대비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하지만 조대비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자신의 남편인 익종 효명세자의 양자로 삼는다는 것. 왕실 족보상으로도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승정원 일기 같은 날 기록에는 영의정 김좌근이 반대 의견을 내려다가 결국 침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왕 대비의 결정에 감히 맞설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1863년 12월 13일 밤 12살의 이명복은 운현궁에서 황급히 창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14일 인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렸습니다. 고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조대비는 즉시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고종실록 즉위년 12월 14일자 기록에는 대왕 대비께서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해 발 뒤에서 정사를 듣기로 하셨다는 교지가 실려 있습니다. 33년을 기다린 끝에 조대비는 마침내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흥선군, 이제는 흥선대원군이 된 그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864년 1월 고종 즉위 한 달도 채 안 되어 대원군은 조대비를 찾아왔습니다. 일성록 1864년 1월 15일자 기록을 보면 흥선대원군이 대왕 대비 전에 문안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원군은 조대비를 위한 새 궁궐을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지을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궁은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은 27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만기요람의 기록을 보면 1860년대 경복궁은 잡초가 우거지고 담장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원군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고 그곳에 조대비를 위한 최고의 전각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대비에게 집 한 채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권위를 회복하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대가 끝났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상징적 사업이었습니다. 1865년 4월 25일 경복궁 중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종실록 2년 4월 25일자 기록에는 경복궁 중건을 위해 영건도감을 설치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원군은 이 공사에 조선 8도의 최고 장인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대비의 처소인 자경전 건축에는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영건도 감의계라는 공사 기록서를 보면 자경전 건축에 참여한 장인들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목수목공의 총책임자 이천익, 화원그림 담당 김은호, 석수석공 박상준 등 당대 최고의 명장들이었습니다. 1868년 9월 3년여의 공사 끝에 자경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5년 9월 3일자 기록을 보면 자경전 낙성식을 거행하다는 내용과 함께 대왕대비께서 친히 새 전각을 살펴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대비가 처음 자경전에 들어섰을 때의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38년 전 낡은 전각 구석에서 꽃 한 송이 제대로 심지 못했던 그 20살 과부. 이제 58배 대왕대비가 되어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경전은 경복궁 서북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면 10칸, 측면 4칸의 당당한 규모였습니다. 궁궐지의 기록에 따르면 자경전은 대왕대비의 처소로 품격과 위엄을 갖추되 화려함도 겸비한 건축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경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담장이었습니다. 자경전을 둘러싼 담장에는 조선 최고의 화원들이 정성을 다해 그린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란, 국화, 매화, 연꽃, 포도, 석류. 영건도 가미교에 따르면 담장에 사용된 전돌벽돌은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하나하나에 문양을 새긴 후 구원했다고 합니다. 총 49종류의 꽃과 식물 문양이 담장을 장식했습니다. 모란은 부귀영화를, 국화는 절개를, 매화는 고결함을, 연꽃은 청렴함을, 포도는 자손의 번영을, 석류는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대원군은 조대비의 삶에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담장 곳곳에 새겨진 모란 문양은 유난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경전 담장의 모란 문양은 다른 궁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라고 합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역동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조대비는 완성된 자경전을 거닐며 담장의 모란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측근 궁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8년 전 내가 심지 못했던 모란이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었구나. 하지만 자경전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원군이 조대비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조선 최고의 여인이며 안동 김씨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화려한 궁궐이 그 증거입니다. 실제로 자경전 건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탁지정례라는 재정 기록서를 보면 경복궁 중건 전체 비용 중 약 15%가 자경전과 그 부속 건물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대원군은 전국에서 가장 귀한 목재를 가져왔습니다. 금강송, 춘향목 등 최상품 목재가 동원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3년 7월 기록을 보면 강원도에서 자경전 건축용 목재를 진상하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기와도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일반 궁궐 건물에는 청기와를 사용하지만 자경전의 주요 건물에는 황토를 섞어 구운 특별한 기와를 사용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황금빛을 띠는 기와였습니다. 자경전 내부 장식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단청 궁궐 건물의 색칠은 오색 단청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금단청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금가루를 섞은 안료로 용, 봉황, 모란 등을 그려 넣었습니다. 영건도 가미교에 따르면 단청 작업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868년 10월 15일 조대비는 공식적으로 창덕궁에서 경복궁 자경전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종실록 5년 10월 15일자 기록에는 대왕대비께서 자경전으로 이어하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조대비는 자경전 마루에 앉아 한참을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등 경복궁의 웅장한 전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북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창덕궁 구석의 낡은 전각과는 달랐습니다. 자경전은 경복궁 서북 쪽의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궁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대원군은 조대비를 문자 그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측근 상궁이 차를 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기분이 어떠하시옵니까?
조대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겁구나. 이 화려함이 기쁘면서도 무겁구나. 상궁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조대비가 덧붙였습니다. 38년을 기다려 얻은 것인데 이제 와서 보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로구나. 대원군은 내게 이 궁궐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지운 것이다. 조대비의 통찰은 정확했습니다. 자경전은 선물이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대원군은 조대비를 최고의 자리에 앉혔지만 그만큼 더 깊은 정치적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자경전 낙성 직후 대원군이 조대비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마, 소신이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이제 마마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의 주인이시옵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믿고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대원군의 권력욕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자경전 뜰에는 진짜 모란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특별히 중국에서 가져온 희귀한 품종이었습니다. 조대비는 그 모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8년 전 창덕궁 낡은 전각에서 모란 한 그루조차 마음대로 심지 못했던 그날. 그때의 서름과 굴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궐 전체가 꽃으로 가득한 이곳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조대비는 무릎을 꿇고 모란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있을 남편 효명세자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지켜냈습니다. 서방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그날 밤 자경전의 꽃담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49가지 꽃무늬가 새겨진 담장은 마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름의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화려한 봄을 맞이한 여인의 이야기. 자경전은 그렇게 조대비의 승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역사와 함께하고 계세요. 자경전이 완성된 지 한 달 후인 1868년 11월, 대원군은 다시 한번 조대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경전 뒤편에 특별한 구조물을 추가로 건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아궁이 담장 겸 굴뚝이었습니다. 영건도 감의궤 고종 5년 11월 기록을 보면 자경전 후원에 특별한 양식의 온돌 굴뚝 겸 담장을 건축하기로 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원군은 이 공사를 위해 또다시 전국의 명장들을 소집했습니다. 특히 벽돌 제작과 석공 기술이 뛰어난 장인들이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1869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6년 2월 7일자 기록에는 자경전 담장 공사에 석수 120명, 벽장 80명이 투입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력 동원이었습니다. 이 굴뚝 담장의 가장 독특한 점은 구조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인 굴뚝은 지붕 위로 솟아있거나 건물 옆에 별도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자경전의 굴뚝은 담장 그 자체였습니다. 담장 내부가 비어 있어서 아궁이의 연기가 담장 속을 통해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자경전 건축 도서를 보면 이 굴뚝 담장의 단면도가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담장 하단부에는 아궁이가 있고 그 위로 연기가 올라가는 통로가 있으며 담장 꼭대기에 여러 개의 배연구연기 배출구가 나 있습니다. 길이는 약 95m, 높이는 약 2.3m에 달했습니다. 건축사학자 김동욱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굴뚝 담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담장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표면의 장식이었습니다. 담장 전체에 십장생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십장생이란 오래 산다고 믿어지는 10가지 상징물을 말합니다.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이 10가지가 담장을 따라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건도 가미교에 따르면 십장생 문양은 총 4가지 기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첫째, 전돌에 직접 문양을 새긴 음각 전돌. 둘째, 문양이 도들새김된 양각 전돌. 셋째, 색깔 있는 흙으로 구운 색전. 넷째, 회를 발라 그림을 그린 벽화. 이 4가지 기법이 섞여 사용되어 담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과 사슴, 거북 문양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현재 보물 제810호로 지정된 이 담장의 일부를 보면 학의 깃털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사슴의 뿔이 역동적으로 뻗어 있으며 거북의 등껍질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불로초는 구름과 함께 표현되어 신선의 세계를 연상시켰습니다. 소나무는 굽이쳐 올라가는 모습으로, 해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모습으로, 물은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869년 7월 6개월의 공사 끝에 십장생 굴뚝 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6년 7월 12일자 기록을 보면 자경전 담장 낙성식을 거행하다는 내용과 함께 흥선대원군이 친히 참석하여 완성도를 점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원군은 완성된 담장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조대비를 모시고 담장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마마, 이 담장은 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소신의 작은 정성이옵니다. 대원군의 말에 조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그날 조대비는 측근 상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장생이라. 대원군은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오래 살되 이곳에만 머물기를 바라는가. 상궁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자 조대비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담장은 나를 가두는 울타리이기도 하구나. 이 화려한 곳에서 편히 쉬시며 정치는 내게 맡기시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조대비의 통찰은 예리했습니다. 실제로 십장생 굴뚝 담장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조대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아들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과 어머니에게 올리는 지극한 효도.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심층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정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원군은 조대비를 존경하고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권력에서는 배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군의 의도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1869년 하반기부터 대원군은 조대비와의 상의 없이 중요한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실록 6년 8월 기록을 보면 서원 철폐령을 단행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국의 수많은 서원을 폐쇄하는 이 파격적인 정책은 조대비에게 사전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조대비는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대원군을 불렀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6년 8월 15일자 기록에 따르면 대왕대비께서 흥선대원군을 자경전으로 소환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일을 어찌 나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소? 조대비의 질문에 대원군은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마마께서 수렴 청정을 하고 계시나 세세한 정책은 소신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마마께서는 큰 방향만 잡아주시면 좋하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세세한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조대비의 권한을 제한한 것입니다. 조대비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대원군과 충돌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고종은 어렸고 안동 김씨 일파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대원군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없으면 자신의 지위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1870년 대원군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대비의 친정 가문인 풍양 조씨 일가에게 관직을 주기는 했지만 핵심 요직에는 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종실록 7년 인사 기록을 분석해보면
풍양 조씨는 대부분 명예직이나 한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조대비의 친조카 조영하는 일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원군은 우리 가문을 표면적으로는 예우하나 실제로는 멀리한다. 자경전이라는 황금 세장을 지어주고 대왕 대비마마를 그 안에 가두어둔 것이다. 특히 1871년 신미양요 이후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강화되면서 조대비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대비는 개화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입장이었지만 대원군은 극단적인 척화론을 고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8년 3월 기록을 보면 조대비가 대원군을 불러 외국과의 통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와는 화친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조대비는 자경전 뜰의 십장생 굴뚝 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학, 사슴, 거북의 문양, 오래 살라는 축복의 상징들. 하지만 조대비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오래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궁궐에 갇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면. 굴뚝 담장은 실제로 기능도 훌륭했습니다. 자경전의 온도를 데우는 연기가 담장을 통해 고르게 빠져나가 겨울에도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궁궐지의 기록을 보면 자경전의 온돌은 궁궐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대원군은 조대비의 몸이 따뜻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조대비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1872년 겨울, 조대비는 또 한 번 대원군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백전이라는 악화를 발행한 것입니다. 고종실록 9년 12월 기록을 보면 이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조대비는 대원군을 자경전으로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데 궁궐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조대비의 질책에 대원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마, 경복궁 중건은 왕권 회복을 위한 필수 사업이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일이옵니다. 하지만 조대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말하는 왕권 회복이란 결국 대원군의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조대비는 십장생 굴뚝 담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담장에 새겨진 십장생 중에서 자신과 가장 닮은 것은 무엇일까요? 높이 날지만 결국 돌아올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북,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슴, 아름답지만 쉽게 사냥감이 됩니다. 조대비는 자신이 거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경전이라는 아름답고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있는 거북. 겉으로는 화려하고 존경받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 그날 밤 조대비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껍질을 깨고 나가야 한다고. 대원군이 지어준 이 궁궐에서 대원군을 넘어서는 날이 와야 한다고. 십장생 굴뚝 담장은 대원군의 효심과 조대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쌓여가는 보이지 않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담장 속으로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지만 담장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대비와 대원군, 한때의 운명을 함께 걸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서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길의 끝에서 조대비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며느리 명성황후였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역사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1866년 3월 21일 15살의 민자영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훗날 명성황후로 불리게 될 이 소녀는 여흥민 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고종실록 3년 3월 21일자 기록을 보면 왕비 간택에서 민치록의 딸이 최종 선정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혼인은 조대비의 뜻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대원군의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여흥민 씨는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은 그녀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가문은 세력도 재력도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3년 기록을 보면
왕비 간택 과정에서 민씨 집안은 외척으로서 권력을 탐할 염려가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원군은 안동 김씨 같은 강력한 외척 세력이 다시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힘없는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순종적이고 조용히 내명부 일만 돌보는 정치와는 무관한 왕비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겉으로는 유순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1868년 자경전이 완성되던 해, 조대비는 20살이 된 며느리 명성황후를 자주 자경전으로 불렀습니다. 궁중일기의 기록을 보면 왕비께서 자경전에 문안을 올리셨다는 내용이 거의 매일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문안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여인 사이에는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왕실에서 힘없는 여인으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조대비는 안동 김씨에게 억눌렸고 명성황후는 대원군에게 억눌리고 있었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1869년 어느 날 조대비가 명성황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비, 이 십장생 담장을 보거라. 아름답지 않으냐? 예, 마마. 천하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담장은 없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담장이다. 안을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두기도 한다. 너는 아직 젊으니 이것을 잊지 말거라. 명성황후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조대비는 자신의 경험을 며느리에게 경고로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70년대 초반 조대비는 3년간의 수렴 청정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점점 대원군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분석해보면 1870년부터 1873년까지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대왕대비의 재가를 받다는 표현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흥선대원군이 재결하다는 표현이 늘어납니다. 대원군은 조대비를 존경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녀를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풍양 조씨 가문에 대한 냉대는 노골적이었습니다. 1871년 4월 조대비의 친조카 조성아가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습니다. 고종실록 8년 4월 기록에 나오는 이 인사는 표면적으로는 풍양 조씨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조성아가 이조판서로서 중요한 인사안을 올렸을 때 대원군은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일성록 고종 8년 5월 기록을 보면 이조판서 조성아가 올린 인사안이 흥선대원군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3차례나 나옵니다. 결국 조성아는 6개월 만에 사직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8년 10월 15일자 기록에는 이조판서 조성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원군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조대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1872년 조대비와 대원군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해 7월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납전이라는 명목으로 양반들에게 강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고종실록 9년 7월 기록을 보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해 양반과 부상들에게 거금을 징수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반에게 세금을 매기다니. 당연히 양반층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특히 풍양 조씨를 비롯한 여러 명문가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조대비는 대원군을 자경전으로 불렀습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그날의 대화는 매우 격렬했다고 합니다. 양반들에게 세금을 거두다니 이것이 무슨 치사입니까? 조종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요. 조대비의 질책에 대원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경복궁 중건은 왕권 회복을 위한 필수 사업이옵니다. 양반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일이옵니다. 나라의 대의라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양반들은 원성이 자자한데 이것이 대의란 말이요?
마마께서는 안에만 계셔서 바깥 사정을 모르시옵니다. 소신이 알아서 처리하겠사옵니다. 대원군의 이 한마디가 조대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안에만 계셔서 모르신다는 말. 이것은 조대비를 무능한 존재로 치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조대비는 그날 밤 혼자 자경전 뜰을 거닐었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의 항문양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학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화려한 우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명성황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고종의 후궁 이씨가 아들 훗날 완화군을 낳자 궁중에서는 왕비는 불임인가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모든 것이 대원군의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 소생 아들이나 대원군의 손자가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러면 대원군의 권력은 영구화될 것이었습니다. 궁중 비사에 따르면 1872년 가을 어느 날 명성황후가 조대비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마마, 저는 왕비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조대비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왕비, 조급해하지 마라. 하늘의 뜻은 사람이 모르는 법이다. 다만 지금은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힘을 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옵니까? 조대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대원군에게는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많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날 이후 명성황후는 조대비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여흥민씨 일가를 불러들였고 대원군에게 불만을 품은 신하들을 포섭했습니다. 1873년 초 조대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렴청정을 거두기로 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종께서 이미 21살이 되어 친정을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종실록 10년 2월 15일자 기록을 보면 대왕대비께서 수렴청정을 거두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대비는 깨달았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형식적인 권력으로는 대원군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차라리 수렴청정을 거두고 고종이 직접 통치하도록 하며 뒤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통해 대원군을 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렴청정을 거둔 날 대원군은 자경전을 찾아와 조대비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마, 3년간 수고 많으셨사옵니다. 이제 마마께서는 편히 쉬시옵소서. 전하의 정사는 소신이 잘 보필하겠사옵니다. 조대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종은 이제 친정을 하는 왕이요. 대원군께서는 보필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시오. 대원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대비의 말투에서 예전과 다른 날카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3년간 수렴청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오. 고종이 직접 결정하고 왕비가 내 명부를 다스릴 것이요.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시오. 대원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순종적이던 조대비가 갑자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대원군은 자신의 집 운현궁으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대비가 변했습니다. 자경전이라는 황금세장에 기꺼이 머물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이제 그 세장을 박차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대비도 그날 밤 자경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이었다. 대원군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3년이었구나. 1863년 고종 즉위부터 1866년 수렴청정 시작까지 3년, 그리고 1866년부터 1869년까지 3년. 총 6년이 아니라 실제로 화합했던 시간은 처음 3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년은 서서히 갈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천야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왕대비와 흥선대원군은 처음에는 같은 꿈을 꾸었으나 결국 다른 길을 걸었다. 대왕대비는 왕실의 명예 회복을 원했고 대원군은 자신의 권력을 원했다. 두 사람의 목표가 다름이 드러나자 동맹은 깨졌다. 그날 밤 자경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대비는 이제 더 이상 대원군의 그늘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며느리 명성황후와 손잡고 대원군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에 새겨진 거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북은 껍질 속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머리를 내밀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집은 화려해졌으나 마음은 더 추워졌던 3년. 하지만 그 추운 겨울이 조대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역사입니다. 1873년 10월 어느 날 밤 자경전에서는 은밀한 회동이 열렸습니다. 조대비, 명성황후, 그리고 민승호를 비롯한 여흥민씨 일가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그날 밤 자경전의 촛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대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원군의 전횡이 도를 넘었소. 고종은 이미 22살의 성인이 되었는데도 대원군은 여전히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이제 왕이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할 때요. 명성황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하지만 대원군의 세력이 너무 강고하옵니다. 조정의 대신들 대부분이 그를 따르고 있사옵니다. 조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오. 우리는 명분이 필요하오. 백성들과 신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 말이요. 민승호가 제안했습니다. 대원군의 가장 큰 약점은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웠다는 것이옵니다. 당백전 발행으로 물가가 폭등했고 원납전 징수로 양반들의 원성이 잦아옵니다. 조대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요. 우리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원군을 물러나게 해야 하오. 그날 밤의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회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이후 몇 달간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날 밤의 결정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73년 11월부터 조정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종이 정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종실록 10년 11월 기록을 보면 전하께서 친히 대신들을 소견하시고 정사를 논하시다는 내용이 빈번히 나타납니다. 처음에 대원군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정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종의 결정들이 자신의 뜻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12월 고종은 당백전 발행을 중지하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승정원 일기 10년 12월 5일자 기록에는 전하께서 당백전이 백성에게 해가 되니 즉시 폐지하라 명하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원군은 즉시 고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당백전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옵니다. 이것을 폐지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고종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이 듣기에 당백전으로 인해 물가가 10배나 올랐다 하오.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어찌 궁궐만 화려하게 지을 수 있겠소? 대원군은 뒤에서 누가 고종을 부추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대비와 명성황후였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1874년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종은 원납전 징수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종실록 11년 1월 기록에는 양반들에게 강제로 징수한 원납전을 반환하라는 교지를 내리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원군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을 지지하는 쪽과 고종을 지지하는 쪽으로.
명성황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흥민 씨 일가를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성록 고종 11년 2월 기록을 보면 민승호가 병조판서에 민규호가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원군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외척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일부러 약한 가문에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여흥민 씨가 새로운 세도 가문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874년 여름, 대원군과 조대비 사이에 결정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자경전을 찾아와 조대비를 직접 만났습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그날의 대화는 매우 격렬했다고 합니다. 마마, 이것이 마마께서 원하시던 것이옵니까? 소신을 내쫓고 여흥민 씨를 앉히는 것이 마마의 뜻이옵니까? 조대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요. 고종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왕 말이요. 소신이 언제 전하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단 말씀이옵니까? 당신은 고종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왕답게 대하지는 않았소. 모든 것을 당신이 결정하고 고종은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었소. 그것이 진정한 왕이요? 대원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신이 그렇게 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였소. 안동 김씨의 세도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소. 마마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소. 조대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소. 나도 그것을 원했소. 하지만 왕권 회복이란 왕이 권력을 갖는 것이지 왕의 아버지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마마, 소신은 마마를 위해 이 자경전을 지어드렸소. 30년 서름을 보상해드리고자 조선 최고의 궁궐을 올렸소. 그런데 마마께서는 이제 소신을 배신하시는 것이요? 조대비는 자경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이 보였습니다. 배신이라. 그렇게 생각하시오?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소.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소. 그리고 당신도 약속을 지켰소. 나를 조선 최고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소.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여기까지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우리는 각자의 목적을 달성했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요. 당신은 물러나시오. 고종에게 진정한 왕권을 돌려주시오. 대원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신은 물러날 수 없소. 전하는 아직 어리고 정치를 모르오. 여흥민 씨 같은 외척들이 다시 나라를 망치게 할 수는 없소. 조대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요. 왕이 결정할 일이요. 마마, 나가보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대원군은 한참을 조대비를 바라보다가 결국 자경전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조대비는 그날 밤 혼자 자경전 뜰을 거닐었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 앞에 섰습니다. 대원군이 자신을 위해 지어준 이 아름다운 담장. 하지만 이제 이 담장은 대원군을 막는 벽이 될 것입니다. 1874년 11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익현이라는 유학자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고종실록 11년 11월 16일자 기록을 보면 최익현의 상소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전횡이 나라를 망치고 있사옵니다.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서원 철폐로 선비들의 원성이 잦아옵니다. 청컨대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시고 전하께서 친정하시옵소서. 이 상소는 표면적으로는 최익현 개인의 결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대비와 명성황후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최익현은 상소를 올리기 전 자경전을 은밀히 방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원군은 즉시 최익현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막았습니다. 과인이 보기에 최익현의 말이 일리가 있어.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과인을 위해 수고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시는 것이 어떻겠소? 고종의 이 말은 사실상 대원군에게 물러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만든 아들이 자신을 내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조대비와 명성황후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1874년 11월 24일 대원군은 운현궁으로 물러났습니다. 승정원 일기 11년 11월 24일자 기록에는 흥선대원군이 정사에서 물러나 운현궁에 거처하시다는 간단한 문장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문장 뒤에는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나던 날 밤, 조대비는 자경전에서 명성황후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왕비, 우리가 해냈구려. 명성황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마, 모두 마마의 지혜 덕분이옵니다. 조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둘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여인의 적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소. 명성황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마, 대원군께서 이 자경전을 지어주셨는데 마음이 편하시옵니까? 조대비는 창밖의 십장생 굴뚝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편하지 않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소. 대원군은 나에게 이 궁궐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여기에 가두려 했소. 나는 그 우리를 벗어나야 했소. 조대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대원군이 지어준 자경전에서 내가 대원군을 내치는 교지를 썼다는 것.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까? 배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독립이라고 할까? 명성황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쓰이는 법이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면 역사는 우리를 옹호할 것이옵니다. 조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경전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대원군과의 관계라는 문이. 한때 운명을 함께했던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자경전의 꽃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49가지 꽃무늬가 새겨진 담장, 십장생이 수놓아진 굴뚝. 하지만 이제 그 꽃담은 조대비와 대원군 사이를 가르는 벽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사랑과 효심으로 쌓은 벽이 이제는 권력과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조대비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2년을 기다렸습니다. 권력 없이 서름만 당하던 세월. 이제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담의 문은 닫혔지만 조대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역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1875년 봄, 자경전은 이제 완전히 조대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난 후 조정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여흥민씨 일파가 장악했습니다. 조대비는 표면적으로는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75년 9월 20일 강화도에서 운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군함이 강화도를 불법 침입하여 조선군과 교전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실록 12년 9월 20일자 기록을 보면 외선이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여 우리 군사 다수가 전사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흥민씨 일파는 외교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대원군 시절에는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기에 외국과의 교섭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조대비는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자경전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2년 9월 25일자 기록에는 대왕대비께서 전하와 왕비를 소견하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하, 일본과의 문제를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고종은 우물쭈물했습니다. 24살의 젊은 왕은 아직 이런 국제적 위기를 다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명성황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마마, 조정에서는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신하들이 많사옵니다. 조대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경 대응.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소?
군대는 약하고 무기는 낡았소. 대원군이 경복궁 짓느라 국방을 소홀히 한 결과요. 그 순간 조대비는 처음으로 대원군의 공백을 느꼈습니다. 대원군은 독단적이고 완고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1876년 2월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종실록 13년 2월 26일자 기록을 보면 조약 체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대비는 조약 비준 소식을 듣고 자경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의 항문양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대원군을 내쫓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대원군이라면 일본과의 협상을 더 잘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계속되었다면 조선은 더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도 변해야 했습니다. 1876년부터 조선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개항, 개화, 외국과의 통상. 조대비는 이 모든 변화를 자경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1880년대 들어서면서 조대비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17년 3월 기록을 보면 대왕대비께서 편찮으시어 약방에서 약을 올리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른을 넘긴 조대비는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조대비는 가끔씩 자문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882년 조대비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1882년 6월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식 군인들이 봉기하여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여흥민 씨 일가를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실록 19년 6월 9일자 기록을 보면 당시의 혼란상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란의 배후에는 대원군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운현궁에 은둔해 있던 대원군이 구식 군인들을 부추겨 다시 권력을 잡으려 한 것입니다. 명성황후는 궁궐을 탈출해 충주로 피신했습니다.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왕비께서 상궁 하나만 데리고 야밤에 궁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대원군은 다시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조대비와 재회했습니다. 자경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72살의 조대비와 62살의 대원군. 두 사람 모두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마마, 오랜만이옵니다. 대원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세월이 그를 누그러뜨린 것일까요? 그렇소. 8년 만이요. 조대비의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마마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늙었소. 당신도 늙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 너머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원군이 말했습니다. 마마, 소신이 다시 돌아왔사옵니다. 여흥민 씨의 실정을 바로잡으려 하옵니다. 조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군란을 일으킨 것이요. 백성들을 선동하여 궁궐을 습격하게 한 것이요. 이것이 나라를 바로잡는 방법이요. 민씨 일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었소. 일본과 결탁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당신은 더 나았소? 경복궁 짓느라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것을 벌써 잊었소? 대원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대비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소. 당신도 나도. 우리는 권력을 얻었지만 나라를 잘 이끌지는 못했소. 마마, 이제 그만 물러나시오. 당신도 나도. 우리 세대는 끝났소.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할 때요. 하지만 역사는 조대비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 개입했고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되어 갔습니다. 고종실록 19년 7월 27일자 기록에는
청국 군사가 대원군을 강제로 텐진으로 압송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대비는 복잡한 심정으로 대원군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함께 꿈을 꾸었던 동지, 그리고 결국 갈라선 적. 이제 그는 이국 땅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대비는 자경전 뜰을 거닐었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의 거북 문양 앞에 섰습니다. 대원군이 자신의 장수를 기원하며 새긴 그 거북. 당신은 나의 장수를 바랐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요. 조대비는 중얼거렸습니다. 1880년대 후반 조대비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자주 자경전을 찾아와 문안을 드렸습니다. 마마, 편찮으시면 어이를 더 자주 부르시옵소서. 괜찮다. 늙으면 이런 법이지. 조대비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대비가 무언가 깊은 회한에 빠져 있다는 것을. 1890년 조대비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27년 1월 기록에는 대왕 대비 팔순 잔치를 거행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잔치가 열린 곳은 자경전이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 왕자들,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조대비는 혼자 자경전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대비는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20살에 남편을 잃고 30년을 궁궐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50대에 비로소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대원군을 내쫓았습니다. 여흥민 씨를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나아졌습니까? 일본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청나라의 간섭은 심해졌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이 이것이었던가? 조대비는 자문했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엄이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한 송이 꽃도 마음대로 심지 못했던 그 서름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자경전이라는 아름다운 궁궐의 주인이 되었고 조선 최고의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원군과의 결별, 나라의 혼란,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외로움. 자경전의 49가지 꽃무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모란, 국화, 매화, 연꽃. 하지만 이 꽃들은 피지도 지지도 않는 돌로 된 꽃이었습니다. 영원하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조대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이 돌꽃과 같았다는 것을. 화려하고 오래 남을지 모르지만 따뜻한 생명력은 부족했다는 것을. 1894년 84살의 조대비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31년 10월 기록을 보면 대왕 대비께서 위독하시다는 내용이 연일 나옵니다. 명성황후가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마마, 괜찮으시겠사옵니까? 조대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왕비, 너에게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마마? 내가 너를 권력의 길로 이끌었구나. 하지만 그 길이 행복한 길인지는 모르겠구나. 명성황후는 조대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마께서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니다. 마마는 저의 스승이시옵니다. 조대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지난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명세자와의 짧았던 행복, 30년의 긴 인내, 대원군과의 만남과 동맹, 자경전의 완성, 권력의 정점, 그리고 결별과 외로움. 1895년 1월 17일 조대비는 자경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5세. 고종실록 32년 1월 17일자 기록에는
신정왕후 대왕대비께서 자경전에서 승하하시다는 내용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대비가 세상을 떠나던 날 자경전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의 학, 사슴, 거북 문양이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대원군이 그녀의 장수를 기원하며 새긴 십장생. 그 기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조대비는 남편보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 헌종보다 4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꿈을 꾸었던 대원군도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자경전. 그곳에서 조대비는 무슨 생각을 하며 마지막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경전의 꽃담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킨 것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나? 자경전은 남았습니다. 화려한 꽃담도 신비로운 십장생 굴뚝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채웠던 사람들의 꿈, 야망, 사랑, 배신의 이야기들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을이 지는 자경전. 그곳에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돌로 새겨져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역사입니다. 2026년 2월 경복궁 자경전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985년 보물 제809호로 지정된 자경전, 그리고 1995년 보물 제810호로 지정된 십장생 굴뚝. 이 두 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치열했던 삶이 새겨진 역사의 증언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경복궁에 오면 근정전과 경회루만 보고 돌아갑니다. 문화재청 통계자료 2024년 기록을 보면 경복궁 방문객 중 자경전까지 가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경전은 경복궁 서북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자경전을 그냥 지나친다면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경전의 정식 명칭은 자경전입니다. 자는 어질다는 뜻이고 경은 경사스럽다는 뜻입니다. 대원군이 조대비를 위해 지은 이 전각의 이름에는 어머니의 어진 덕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고 나면 이 이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진 덕, 경사. 자경전 안에서 벌어진 것은 권력 투쟁이었고 배신이었고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현재 자경전은 1865년부터 1888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영건도 감의궤의 상세한 기록 덕분에 우리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경전의 건축적 특징을 보면 먼저 배치가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궁궐 건물은 남향인데 자경전은 동향입니다. 건축학자 김동욱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자경전이 대왕대비의 처소로서 독립적인 영역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경전은 크게 본전과 부속 건물로 나뉩니다. 본전은 정면 10칸, 측면 4칸으로 대왕대비의 침전과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속 건물로는 보관당, 영복헌, 청우당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실되었고 현재는 본전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경전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 자체보다 담장에 있습니다. 자경전을 둘러싼 꽃담은 조선 궁궐 건축의 백미입니다. 약 150m에 달하는 이 담장에는 49종류의 꽃과 식물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문양들은 각각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라는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조대비가 30년간 꿈꾸었던 권력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국화는 절개를 상징합니다. 조대비가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지켰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매화는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조대비가 처소에서 키웠던 그 작은 화분의 매화를 기억합니다. 연꽃은 청렴함을 상징합니다. 진흙에서 피어나되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조대비는 권력의 오염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포도는 자손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조대비의 아들 헌종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양자로 드린 고종을 통해 왕통이 이어졌습니다. 석류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대비 자신은 아들 하나만 낳았지만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꽃들이 담장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조대비의 삶에 담기를 원했던 모든 가치들을 돌에 새긴 것처럼. 그리고 십장생 굴뚝 담장이 있습니다. 보물 제810호로 지정된 이 굴뚝 담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구조입니다. 담장 자체가 굴뚝인 이 독특한 설계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담장 하단에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자경전의 온도를 데우기 위한 아궁이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연기는 담장 내부의 통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담장 꼭대기에는 여러 개의 배연구가 있어 연기가 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자경전의 방은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궁궐지의 기록에 따르면 자경전의 온기는 궁궐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원군은 조대비가 몸도 마음도 따뜻하기를 바랐습니다. 십장생 문양에 그 바람을 담았습니다. 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조대비가 왕실의 중심으로서 생명을 불어넣기를 바랐습니다. 산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조대비의 명예가 산처럼 영원히 서 있기를 바랐습니다. 물은 흐름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조대비의 영향력이 물처럼 궁궐 곳곳에 흐르기를 바랐습니다. 돌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조대비의 지위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구름은 자유와 초월을 의미합니다. 조대비가 세속적인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소나무는 지조를 상징합니다. 조대비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기를 바랐습니다. 불로초는 불멸을 의미합니다. 조대비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거북은 장수를 상징합니다. 조대비의 장수를 직접적으로 기원했습니다. 학은 선계의 존재입니다. 조대비가 속세를 초월한 경지에 오르기를 바랐습니다. 사슴은 영물입니다. 조대비가 영험한 존재로 존경받기를 바랐습니다. 대원군의 이 모든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대비는 장수했습니다. 85세까지 살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자경전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보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경전은 승리의 기념물이자 동시에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쓸쓸함의 기록입니다. 현재 자경전을 방문하면 담장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돌은 금이가 있고 일부 문양은 마모되어 흐릿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주기적으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150년이 넘은 건축물의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18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정밀 조사 결과를 보면 자경전 꽃담의 약 15%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하단부의 전돌들은 빗물과 습기로 인해 손상이 심합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보수 공사 때 담장 내부의 굴뚝 구조를 조사했더니 일부 연도가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실제 굴뚝으로 기능하지 않고 이제는 예술작품이자 문화재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상되고 기능을 잃은 모습조차 의미가 있습니다. 조대비의 삶도 그랬습니다. 화려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권력을 가졌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경전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1985년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지정 사유를 보면 조선 후기 궁궐 건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며 특히 꽃담의 예술적 가치가 탁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장생 굴뚝은 1995년에 별도로 보물 제8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굴뚝과 담장을 결합한 독창적인 구조이며 십장생 문양의 조형미가 뛰어남이 지정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건축물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한다면
근정전만 보지 마십시오. 조금 더 걸어서 자경전까지 가보십시오. 서북쪽 구석,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조용한 곳에 자경전이 있습니다. 자경전 앞에 서면 먼저 꽃담을 보십시오. 150m에 걸쳐 펼쳐진 49가지 꽃무늬를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십시오. 차가운 벽돌의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그 차가움 속에서 뜨거웠던 한 여인의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살에 남편을 잃고 30년을 눈치만 보며 살았던 여인. 꽃 한 송이 마음대로 심지 못했던 서름. 그러다 50대에 비로소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으로 행복을 얻지는 못했던 여인. 자경전의 꽃담은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부귀, 명예, 존경, 장수. 하지만 정작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 사랑, 이해, 따뜻함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십장생 굴뚝 담장도 보십시오. 뒤편으로 돌아가면 95m에 걸친 긴 담장이 나타납니다. 학, 사슴, 거북이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담장은 대원군의 효심이자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조대비를 높이되 권력에서는 멀리하려는 이중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자경전에서 조대비는 대원군을 내쫓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원군이 지어준 궁궐에서 조대비는 권력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 품고 있는 가장 슬픈 이야기였습니다.